제일 먼저 이상기 한국기자협회장을 역임하신 이상기 아시아N 매거진 N 발행인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런데 전 개인적인 그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 애국시민 애청자들께서도 관심이 있으실 텐데 아시아N하고 매거진 N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 1분만 하겠습니다. 그 아시아N은 2011년 11월 10일분에 첫 기사를 냈는데 아시아 기자협회가 200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이 아시아 기자협회 회원들이 그 주축이 돼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아시아 각국의 기자들이 이제 기사를 도네이트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상을 서로 그 쟁점별로 분석을 하는 기사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문하고 한국어하고 아랍어 세 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거진에는 이제 종이 매체로 월간지로 나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뭐 좀 개간으로 바꿨는데 저희의 목표는 클릭보다 우리가 기사를 쓴 사람이나 독자나 아니면 기사에 언급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잠시라도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멈출 때 저희는 문을 닫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회원들도 다 그렇게 기자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자로 나오는 예, 월간지로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73호까지 나왔습니다. 예. 그럼 웹사이트 웹도 있고요. 이미 뭐 네이버나 다음에서는 창간하고 한 6개월 이후부터 검색도 되고 스탠드라고 거기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는 많은 독자들이 읽는 것보다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기사를 통해서 사회가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자님 먼저 토론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 정도, 한 번 정도 또 기회 주십니까? 저는 한 4분 정도면 될 것 같아서 나중에 한 3분 정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조성환 우리 교수님 중간에 우리나라 정치를 이렇게 잘못 이끈 중에 하나가 언론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상당히 공감이 가고 또 책임이 듭니다. 이따가 나중에 좀 아주 구체적인 거 정말 이거는 이 언론 때문에 언론 보도 때문에 이렇게 왜곡되고 잘못 갔다 결과도 이런 거 혹시 생각나시면 좀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대순 우리 변호사님 참 많이 제가 모르던 걸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 뇌물은 친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친하지 않으면 뇌물 못 주는 거 아닌가요? 안 받죠. 안 받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쨌든 이 5천만 원을 안 넘기려고 지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뇌물은 친한 사람들은 당연히 친하지 않으면 친하게 만든 다음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이 판결이 중요한 게 증거가 될 텐데 이걸 어떻게 나올지 나중에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한 질문만 더 우리 이호순 교수님 덕분에 사실 저는 조국 교수한테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이호선 교수님을 만나게 한 장본인이 조국 교수입니다. 작년 페이스북에서 이호선 교수님이 쓴 글을 보고 전화번호 찾아서 연락을 해서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온 것도 전적으로 조국 교수 덕분이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우리 공적으로는 조국 교수 덕분에 우리 사회에 옥석을 가리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조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미향도 또 그렇죠. 조국은 현재 문제를 지적해주고 있고, 윤미향은 30년 전까지 해서, 참 고마운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는 한겨레 신문에 있었지만, 저를 진보라고 하거나 아니면 또는 보수 쪽에서는 저를 보수라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안에서도 제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저는 보수적 입장도 취할 수 있고 진보적 입장도 취할 수 있습니다. 사람별로 다 다릅니다. 더군다나 생각도 이렇게 자주 바뀌는데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가 참 좋은 제가
그 의미 있는 토론회인데 그런 진영을 뛰어넘는 이런 토론회를 앞으로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호선 교수님이 참 애쓰셨는데 다음번에는 여당 당선자도 같이 나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호선 교수님한테 한 가지 여쭐 것은 아까 선관위 문제요. 저도 개표 현장을 여러 번 취재했지만 요번에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결과를 빨리 봐야 된다는 그런 그 조급함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다시 하나하나 수개표하고 다시 확인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전자개표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만약에 이렇게 불신을 산다 그러면 수개표도 다음날 충분히 결과 알 수 있거든요. 굳이 전자개표를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제가 그 선관위 위원장이 전에 아마 양승태 대법관이 아마 선관위 위원장 할 때 하고 또 그 외에 그 외국 그 아시아 국가 갈 때 선관위에서 그 기념품 같은 게 나온 거 있어요. 선물. 그걸 가지고 가서 몇 개 나라 정치 지도자를 만나서 이걸 줬더니 이 사람들 무척 좋아해요. 이게 바로 한국의 민주화를 갖다 앞당긴 저거다. 여기 국민들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당신들이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자랑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30년 전만 해도 선관위 직원들은 뭐 흔히 말해서 좀 이 시험 본 사람들 중에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같잖아요. 근데 지금 상당히 자부심이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나갔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굳이 신속한 것이 필요한지 정확한 것이 필요한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그 이상기 발행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대순 변호사님 혹시 어떻게거나 해답하실 게 있으면 짧게. 사실 뭐 누구나 다 아는 거죠. 뇌물 이게 뭐 내가 공직자로 가정한다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그걸 제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네. 그거는 사실은 경험치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뇌물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친분이 형성된 상태에서만 사실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사람한테 뇌물 주기 위해서는 그 전에 친해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번 판결 자체가 이게 완전히 이제 이런 상식과 어긋나는 지금 얘기를 했죠. 친분 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뇌물성이 약하다. 그래서 집행유예 한다. 이게 앞으로 상급법원에서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하급법원이라 하더라도 이런 판결 나온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수치. 이건 절대 판례로 남아서는 안 되는 지금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여기서 좀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왜 그러면 그렇게 무리하게 우리가 이 모습은 조국 때 또 지금 윤미향에 대해서 보고 있는 모습과 너무 유사합니다. 아니 왜 이럴까? 그 안에서도 상식적인 생활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의 반대를 다 억눌러 가면서 이해찬도 이제 뭐 그런 거죠. 다 억눌러 가면서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어떻게 지러기마저 전형적인 걸 하고 있을까?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이제 요즘 그 돈 문제를 짚어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유죄수에 대해서 특히 저희가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이유죠. 어떻게 보면 유죄수가 지난번 18대였나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해서 패배했던 게 18대 대선이라든지 이번 19대 대선, 18대 대선 문제에서는 대선장 관련해서 저희가 의심하는 건 바로 이제 우리들 병원 문제입니다. 그리고 19대 대선에서의 또 작은 문제에 대해서 의심하는 건 신라제 문제, 또 VIP 문제. 근데 그 한가운데 공교롭게 유죄수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권은 그것이 정권의 살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합니다. 지금 윤미향 문제에 대해서도 유사한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역사학계든 시민운동단체에서 제기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 문제 자체를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계 투명성,
이 부분만 가지고 들여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대협이 요새 이제 보도를 보시면 여러분들 그거 보실 겁니다. 이 낙수효과 비슷하게, 사실 낙수효과는 아닌데 정대협으로 여가부고 뭐고 이제 모금이 쭉 가면 그 돈이 어디로 가요? 이상한 단체로 좀 많이 가죠. 네? 그리고 하다못해 이제 거기 가서 강의한 누구예요? 김재동인가? 그런 친구 강의료도 어디로 갑니까? 그 친구가 거기에 기부하면 그게 또 이상한 단체로 또 기부가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한번 지금 저희 단체가 도대체 지금 정대협으로 들어갔던 정의원으로 들어갔던 돈들이 어디로 지금 그 사이에 가고 있었는지를 지금 저희가 쫓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 드러난 게 이제 파리나 유럽 쪽에 소위 희망나비 운동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희망나비, 뭐, 위안부 문제를 세계적으로 공론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가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만. 근데 좀 우려스러운 거는 예를 들면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 이 친구들이 가서, 유학을 갔다가 또 더러는 여행을 갔다가 그쪽에서 이제 설득까지 넘어와서 남기도 하고. 근데 이 친구들, 유학 가는 친구들은 자퇴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거기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초반 애들이. 우리 한국 예. 학생들이 집단 생활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이런저런,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는 앵벌이 시킨다는 게 좀 뭐 굉장히 좀 심한 얘기는 합니다만, 뭐 적절한 얘기 그 얘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밖에. 그렇게 해서 그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지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프랑스의 주체사상, 여러분 잘 아시죠? 주체사상의 주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주체당을 만들었어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김일성. 재미있는 게 아니고 아주 충격적인. 예, 맞습니다. 거기서 젊은이들이 집단 생활하고 지들끼리 결혼하고 그리고 남자들은 어떤 병역 거부하면서 그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저희가 지금 우리 그 사이트에 올려놨습니다만은 그걸 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근데 거기에 지금 뭐 아직 최종적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 활동 과정에서 정대협 자금들이 좀 지원됐다는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어허. 예, 그래서 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인적 구성이나 여러 가지가 지금 소위 밖에서 그 주사파, 그러니까 주체당뿐만 아니라 어떤 그 주사파 어떤 그런 그룹들의 지금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지금 상당히 지금 얽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요컨대 그 사람들이 그냥 물이 들어서 독자적으로 그런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의 어떤 우리가 의심하는 어떤 세력과 연계되고 또 국내 세력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현재로서는 속단할 수 없는. 근데 저희 경험칙상 20대 같은 경우에 사실 20대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경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겁니다. 저도 그 사진을 봤는데 자기들 선전 예. 웹사이트는 파리 주체 파티 그러니까 주체당 그 공식 명칭이 그룹 이름이 주체당이에요. 파리 주체당. 그 주체는 그대로 우리말로 스펠링은 JUCHE 해가지고 했고 첫 번째 화면에 김일성 그 사진하고 김정일 사진을 이렇게 걸어놨거든요. 그런 실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국내의 어떤 세계로 또는 북한의 어떤 누구와 어떤 연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짐작만 한 겁니다. 이런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들어갔고 한데 그 이야기는 또 나중에 또 하시기로 하죠. 아까 우리 이상기 발의원님께서 이호선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예. 이거 어떡해.
네, 선관위 그 수개표 문제는 사실 저희 굉장히 그 의미 있는 독일 연방 그 판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독일 연방법원에서 그 전자투표, 개표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보통 국민들이 검증이 가능하지 않은 선거 시스템은 허용될 수 없다라는 취지로 그 전자 시스템을 이용한 그런 선거를 갖다가 위헌으로 결정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가 굳이 뭐 당선자를 밤 9시에 알 필요도 없고 다음날 아침 9시에 알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개표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제 수개표의 문제도 있지만 이번 논란은 이제 특히 사전투표의 문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구나 지금의 사전투표는 지금 총투표수 대 사전투표 비율을 보면 4대 6 정도 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가 4, 본투표가 6 이렇게 되면 본투표에 대한 예외적인 투표가 아니라 이것은 거의 본투표를 분산시킨 1차 투표와 2차 투표의 성격을 갖는다. 더구나 1차 투표와 2차 투표는 본투표와의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거리가 있기 때문에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최종적으로 자기가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완전한 정보를 얻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죠. 더구나 이제 정치적 이슈라고 하는 것은 그때 가장 많이 맞물려 나오는데 그렇다 그러면 불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1차와 2차 투표에 40% 정도, 나중에 50% 정도 이렇게 참여한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표의 실질적 등가성에 위반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금처럼 과연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투표 성향이 완전히 확연하게 갈린다? 예컨대 사전투표는 뭐 어느 진영에 또 본투표는 어느 진영에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게 거의 공개투표성을 갖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것은 표의 그 비밀투표의 대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차제에 그 선거 부정 의혹과는 별개로 기본적으로 저는 이 사전투표와 이 전자개표 문제는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적어도 당장 내년에 실시되는 보궐선거 이전에는 완전히 이 제도가 정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희 발행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국 전 교수에 관련된 그 말씀 중에 한 가지를 꼭 보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진위, 선악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도록 하는 즉 옥석을 가리도록 하는데 아주 대단한 공로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옳은 그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 현상을 보면서 이른바 자칭 그 진보파, 자칭 뭐 혁신파 들어있고 민낯을 보통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보게 되었다고 하는 점, 그건 나쁜 일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한 점에서는 공로인데 그게 말이에요. 반대로는 제가 보니까 저렇게 출세하는 방법도 있구나. 저렇게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남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또 그런 가기 힘든 그리고 굉장히 좋은 학교들을 저런 방법으로도 갈 수 있구나 하는 새로운 방법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그런 방법을 몰랐거나 아니면은 그건 정말 나쁜 일이야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을 그대로 정말 진지하게 정직하게 밟아왔을 법한 그런 사람들에게 다른 작전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한 역설적으로 그런 역할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주변에 그런 말씀을 하는 이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보고도 대학 갈 때나 또는 교수가 될 때 그런 방법이 통했는가 물어요. 젊은 세대는 제가 60년대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도 무슨 정시, 수시, 특차 뭐 이런 걸로 나누어져 있어서
학교에서 학생회장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경력으로 그 대학에 들어갔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리고 교수 될 때도 뭐 그런 수법으로 됐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묻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현상이었는데 꼭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기다리시게 해서 우리 유상범 당사자님. 김 교수님도 오셨죠? 그렇습니까? 우리 유상범 다 바꿔 하죠. 유상범 당선자님께서는 본래 검사장을 하셨고 변호사로 계시다가 이번에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정말 한간에는 정말 미남이시다. 그 다음에 대단한 수재라고 알려져 있다. 이제 이렇게 인식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최고의 국민의 대표로서 아까 우리 조성환 교수께서 지적하신 그런 국회의 문제점을 잘 해결해 주시는 그런 기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 유상범 당선자로서뿐만 아니라 지금 화살이 그쪽으로 많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국회를 대표하는 그런 입장일 수도 있겠는데 어느 측면에서이든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제 이 회장님 말씀하신 조국이라는 조국 사건이라는 이제 이름이 나오죠. 조국 교수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줬고 사실은 소위 말하는 좌파 지식인들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 우리 사회에 또 긍정적인 역할도 할 수 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그 조국 교수가 제 인생에도 큰 변화를 갖다 줬고요. 검찰을 나오게 된 직접 원인도 제공하셨고, 또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된 것도 조국 교수의 그 조국 사건이 진행되면서 보여준 그 민낯이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됐고, 그래서 참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 분입니다. 제가 각각의 질문보다는 토론자로서 발제를 하시는 조 교수님의 말씀 중에 외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야당의 무능이라는 그 통렬한 말씀. 국회의원은 각각의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그 비굴한 모습에 대한 비판. 저희들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나름 노력을 한다고 변명을 합니다만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당파의 당인으로서의 모습을만 보이고 있을 뿐 헌법기관에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 하여튼 그 모든 비판에 대해서 통렬하게 받아들이고 또 원래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러 발제자분께서 말씀하시고 토론자들께서 말씀하신 현 상황, 이미 저희가 지난 3년 참 깊게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참여하고 적극 같이 이제 앞으로 고민해보자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지난 1개월 정도 의총을 보고 저희 당 의총의 진행 상황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나토입니다. 노 액션 토크 온입니다. 이미 저희가 문제점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 최근에 본 언론에 나온 좌파의 카르텔이라는 단어 굉장히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민변을 주축으로 각 법무부 또 청와대 또 주요 행정기관의 자문 이들이 이제 이러한 그 거대한 카르텔이 눈에 보입니다. 이제는 제가 뭐 짧은 기간이지만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눈에 보이실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한 카르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이제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같습니다. 뭐 말씀하셨듯이 제가 뭐 누워서 침 뱉기식으로 나토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이상은 제가 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저는 우리가 뭐 보수 우파라는 말이 적절할지 아니면 자유 우파라는 말이 적절할지 어느 용어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모멘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모멘텀이냐? 이제 액션을 할 타임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이 충격적 패배에서 굉장히 자유롭지 못하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결국 수권 정당으로서 대한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느냐 그건 저희 당에 주어진 부분입니다. 그러나 진중권 교수가 말했듯이 뇌가 없다는 표현은 결국 싱크탱크의 부재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 싱크탱크가 여의도 연구소만이 싱크탱크여야 하느냐는 싱크탱크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제 우리 정교모가 또 그와 관련된 또 미래 대안 행동이 하나의 이 세계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의 보수 우파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는데 기여할 거냐. 이제는 그거를 고민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거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제가 말씀하신 대로 한 명의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지원과 참여 또 그리고 제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나토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띵크탱크는 그 많이 문제. 네. 문제는 그 액션이다. 그게 그 하나의 모멘텀. 네. 그 필요한데 우리 모여있는 우리 모두도 그 모멘텀이 될 수 있고 또 특히 우리 유상범 의원께서 그런 역할을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지금 그 말씀은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예, 그렇습니다. 아주 정말 감동적인 말씀. 이제 토론 그 순서로 마지막 있는데 성진여대 김봉수 교수님께서 그 토론 말씀 하시기 전에 죄송합니다. 미래 대한 행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김봉수 교수님 대표님께서 설명하셨고요. 지금 시간도 많이 지체돼서 진짜 생략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아까 이대순 변호사님이 대법원 이대로 괜찮은가 발표를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 이제 법원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걱정들을 법조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법원에 있다가 개업한 이른바 전관 변호사들조차도 이제는 법원 판결을 못 믿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좀 오래됐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법원에 재직하던 경력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문제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조인이라 그러면 갖고 있는 상식,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무시되고 있다.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이 형사재판에서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지 유죄를 한다는 건데 그게 어떤 종류의 사건에서는 51대 49대도 유죄를 해버리고 어떤 종류의 사건에서는 상당히 유죄 의심이 있는데도 무죄해버리고 이런 들쭉날쭉한 그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판사들이 기본으로 돌아가서 재판을 잘 해야 된다. 이런 문제고요. 제도적으로는 지금 이번에 이제 당선인들 중에서는 법관으로 재직하다가 바로 나오면서 공천받아서 당선되신 분들이 계세요. 예, 최기상 당선인하고 이수진 당선인 이런 분들이죠. 근데 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립성이 요구되는 직종이 있다면 바로 법관인데 법원에 있다가 나오면서 바로 어떤 특정 정치 집단에서 정치 활동을 시작하는 건 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러한 경력이 있는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정한 텀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관으로 재직하다가 바로 공천받아서 나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사람들이 법관 재직 중에 뭔가 기존 정치 집단하고 서로 주고받은 게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재판이 공정하다고 국민들이 믿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신뢰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최기상 전 판사님 같은 경우에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 의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공천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분이 법원 내에서 대표회의를 이끌었던 그 행동들이 정치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방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제도적으로 예컨대 법관을 퇴직하면은 선거직은 뭐 몇 년 뒤에부터 할 수 있다. 일정 기간 동안은 금지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공수처법 이야기도 나왔는데 저는 공수처법은 정말 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공수처법을 만들려면 왜 만듭니까? 바로 공직자 범죄 수사를 잘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직자 범죄 중에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권력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비리 저지르는 거죠. 그러면 그 권력 핵심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비리 저지르는 것을 잘 수사하는 기관을 만들어야 공수처법이 옳은 법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법은 대통령이 공수처장도 임명하고 공수처 검사 임명하는데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구조화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대통령 주변의 권력 핵심부의 공무원들 범죄는 수사할 수 없는 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 검찰을 법제화한 겁니다. 공수처는. 그러니까 그동안 검찰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것이 바로 권력의 눈치를 봐서 야당 수사를 열심히 하고 여당 수사를 안 하고 이것이 정치 검찰이라고 욕먹었던 과거의 이제 역사인데 그것이 이제 사실이든 아니든 이제 그런 비판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아예 그걸 법제화해버렸어요. 대통령의 아래에 이제 공수처를 두면서 이거는 그야말로 법제화된 정치 검찰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고요. 그래서 이 공수처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성환 교수님 말씀 중에 이제 입법기관성의 박약, 국가적 의제 발굴 실패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정당이 연구기관이 이제 정말 부실하다. 특히 이제 미래통합당 쪽에는 너무나 좀 심각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거는 저희가 이제 미래대한행동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제 의제를 이제 발굴을 하는 거죠. 라임 자산 운용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정작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그게 뭔지도 잘 모르고, 아무 활동을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보도를 보니까 미래통합당에서 라임 자산운용 관련해가지고 검찰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위원회에서 뭘 했는지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좀 시민단체들이 갖다가 물어주면은 그거를 붙들고 좀 연구도 하고 제보도 받고 그 다음 이거 지적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외부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행정부 견제 능력의 부재. 이걸 이제 결국에 이제
이 국회의원들이 눈치 보기를 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눈치 보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차기 공천이고요. 또 하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 예산안 결정될 때 보면은 결국 야당 의원도 여당의 눈치를 봐요. 왜? 우리 동네 예산 따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 문제고, 그 다음에 공천. 그러니까 기존의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람도 수뇌부에 밑보이면 공천이 안 됩니다. 이번에 이제 그 민주당 보면 금태섭 의원이 결국 공천 탈락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제 국회에 눈치 안 보는 국회의원들을 많이 만들려면은 연임을 제한해야 됩니다. 그 횟수를.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단임제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은 3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은 왜 제한이 없습니까? 이거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내가 못하는 사람이 눈치 보지 않고 이제 발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시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네 가지, 정말 중요한, 좀 말씀하셨는데, 순서대로, 조성호 교수님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빨리 했는데, 조금 더 원칙 할게요. 인류사에서 가장 천사적인 제도로 악마를 만든 게 만나를 거의 만든 히틀러의 선생입니다. 인류주의자 아니죠? 전체적인 유명한 악마의 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 바로 뒤에 20세기 최고의 철학자 중에 한 분이 폴 리케르라고 하는 헤스캅 중국인데 신화적 분입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이 인류사에서 19세기 이래로 세계로 다 퍼져나간 보편성을 갖는 헌법에 의한 통치 혹은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그게 민주주의인데, 그게 문명인데, 이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법권 독립이 아닙니다. 재판관의 물리적인, 신체적, 정신적 독립입니다. 정치적 중립성보다도 더 중요한, 왜 재판관을 폭도 앞에 노출시키지 않느냐, 다수의 원리에 의해서 노출시키지 않느냐. 민주공화국, 그 안에는 자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유민주공화국의 최고의 보루는 사법권입니다. 사법권은 상권 분립 중에서 부차적이긴 하지만 가장 본원적인 분립입니다. 재판관의 독립이 보장되어 있거나 관행으로 혹은 그건 성립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리고 두 번째, 대표를 위임해서 민주주의를 이용하는 위임 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를 하는데, 이거는 언론인보다는 더 큰 언론의 자율성, 이거는 독립이 아니라 자율성입니다. 좀 알아서 해줘야 됩니다. 즉, 우리가 대표를 위임, 내 주권을 대표자한테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입니다. 단, 임기와 그 다음에 기능을 제한하죠. 헌법에 의해서 통치하라. 헌법에 의해서 나를 통치하라고 하는 노예 계약과 내 주권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그 대표자들에 대한 감시의 문구를, 아주 간단한 이야기죠. 언론은 그걸 해줘야 되는데, 우리 아까 이상기 선생님, 대한민국의 언론은 제가 한 30년 가까이 국회 보좌관을 한 지가 그렇게 됐는데, 우리 그때 만났지 않습니까?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가 대한민국 정치, 특히 정치부 여기에 출입하는 기자들의 목소리는 폴리티킹의 테크닉스에 대해서 가장 둔감하고 가장 잘 적응하는 게 대한민국의 정치부 기자입니다. 규범이 없어요. 왜 독립적이어야 되느냐? 이거는 문제 삼아야 돼? 라고 하는 걸 매일매일 대표된 자들한테 자극을 주지 않으면은 이 두 가지, 재판관, 개인의 신체적, 그 다음에 아까 인사 문제가 있죠? 못 그래가지고, 지금 성직자와 같은 고독한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한테, 누구한테 판결을 하고 죄를 준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저희 부모님이, 아버지가 절대 그 일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참 어려운 직업이고, 참 신선합니다. 그 직업의 재판관이 신체적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는 게 두 가지입니다. 신체와 그 다음에
법 판단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물론 그전 많이 개선되어 왔지만 이거는 어느 법관조차 타락해서 박의 이유를 들어서 본인이 독립적이지 못한 걸 도내주기 위해서 아까 전에 누구 징용 판결을 독립하는 정신으로 제2 독립을 하는 정신으로 징용 판결을 하던 김능한 판사가 무슨 가게를 열겠다라고 드러내놓고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수위를 받는 그런 방식으로 타락을 해왔습니다. 언론인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언론사, 언론인 말하자면은 와치독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도 어떤 이권을 위한 이권에 종속된 업무의 한 부품으로 전락하지 않았느냐. 그게 대한민국 언론의 대한민국 독재 때 아무리 엄혹한 물리적인 폭력이 있더라도 그때 시대를 바꾸는 역할을 해왔어요. 근데 한 30년 전부터 대한민국은 언론, 기관과 언론이 몹시도 많이 타락했다. 극단적으로는 아까 케이스 이야기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3년 전에 헌정위기, 정치위기,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 몰락, 전체주의로 진입까지 걱정해야 되는 말하자면 언론이 보도해서 사람을 한쪽은 천사로 만들고 한쪽은 말하면 사탄으로 만듭니다. 선동하죠. 개별서의 역할을 하고 또 한쪽은 지금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온갖 문제를 삼아야 될 거를 요새 젊은이들 말로 실드칩니다. 보도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투표 문제 아까 그래서 연속해서 제가 투표 문제를 대한민국 사전투표제 분명히 법률을 만들 때 부재자에 준하는 저희 말하자면은 참정권의 주인의 주권자의 투표권을 조금 더 편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부재자의 유사한 이유와 급작스러운 이유가 생기는 주인한테 국민한테 참정권의 편의를 봐줘야 해서 만든 게 사전투표입니다. 제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10%를 넘으면 그거는 100% 이혼입니다. 왜? 아까 얘기했죠. 5일 동안에 지난번 우리 총선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서 4대6으로 불겠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의 일체성은 없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법학 교수들 많이 있지만 법 백그라운드에는 정치가 있습니다. 주권자가 지금 우리가 현대 문명에 살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는 지배자가 주인이 나 국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sovereign legitimacy, 즉 주권적 정당성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씨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유상범 씨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이해찬 씨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권력입니다. 그 권력의 소위 말하자면 그 권력을 뒤틀릴 수 있는 편의를 준다 얼마나 좋습니까? 조국이 안 그렇습니까? 조국의 행동을 보면 민정수석으로서 공화국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공직자를 관리해야 되는데 사모펀드를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거는 법 이전의 상식의 문제고 윤리의 문제고 이거는 귀족제든 왕제든 민주주의든 상식에 반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냐면은 최근에 민주주의가 두 가지 적자 강의를 해서 죄송한데 이거는 좀 알아볼게. 정말 민주주의를 잘 운영하려고 막 하시네. 재판관의 독립, 언론의 자율성,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이 두 가지가 빠지면은 폭도 정치로 바뀝니다. 우중 정치죠. 모보클라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폭도 정치를 이용하는 게 뭐냐? 도적 때 정치입니다. 클랩토클래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념 진영으로 양극화를 시켜서 사람들의 주인 권리를 다 막고 재판관의 독립을 스스로 때를 모아서 폭도같이 모여서 우리 법연구에다 못해서 판사 스스로가 판사의 길을 포기한 도덕죄, 즉 도덕죄를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 갔고 대한민국 전체주의가 되기 힘들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걸 말하자면 선의를 내세워서 내용은 말하자면 부패 공동체로 전부 도둑대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대한민국이 발달했고 저도 많은 부분 조국 사태를 통해서 내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는 수소인데 대한민국에 말하자면 대표된 자 혹은 그래도 자기 밥그릇 넘어서 뭔가 공명성을 가지고 나는 부탁하고 싶은 게 대한민국에서 최소한 응당 그래야 된다. 아까 굶어 죽는 판사 응당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명예심의 야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조국 사태 이런 사태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안에 내장되어 있는 더러운 꼴들을 좀 풀어내고 아까 나토라 얘기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그 국회의원들 몇 명 모이면 그 밑에 있는 우리 보좌진 거의 공동 보좌진 마음 맞는 국회의원 5명이 하면 40명 50명 됩니다. 그거 밖에 있는 저희들 같은 시민 지금 난 약이 올라와 있는 이 타락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 약이 올라오고 있고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명예에 출세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 우리 지금 미래대한 행동 자유의 문제가 아니고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진실을 존중하고 정의를 존중하고 자유를 존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불러주세요. 열심히 문제를 던지고 그리고 소수라도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시작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시작해서 모범을 보이기 시작하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자 한국인들 언론이 아니더라도 법관이 쓰었더라도 따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오늘 같은 자리를 매일매일 360 해도 좋습니다. 저희들 나와서 이야기할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좀 말끔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정말 우리 평소에 품고 있는 마음을 잘 정리하셔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서너 가지의 지금 드러난 쟁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더 나눌까 하는데, 미리 예고를 위해서 순서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수처의 정치 조직성을 법제화한 그런 지적, 다 공감하는데, 그 부분 이호선 교수님이 좀 보충해서 말씀하시고, 또는 다른 이야기도 좀 해주십시오. 먼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대순 변호사님께서 법관 제도 내지는 법관의 정치화를 막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고 순서대로 그 다음에 유상범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아까 야당 대표인 미래통합당이 현안 과제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위원회도 만들고 했다는데 내용상 볼 때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는 점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만만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지적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 국회의원 선수 제한을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나온 그러나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 쟁점이어서 그건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상기 발의님께서 좀 종합해서 또 말씀 좀 해주십시오. 먼저 이호선 교수님. 우리 김봉수 교수님이 한마디로 공수처에 관해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정치 검찰의 법제화, 정치 검찰의 제도화. 저는 이것으로 사실은 공수처의 존립 근거는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고 정당성, 민주적 정당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공수처에 관해서는 그것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사실은 우리 유상범 이제 곧 의원이 될 거니까 우리 유 의원한테 아까 나토를 이제 노 액션 토크 올리려 했는데 제가 새로운 나토를 만들었습니다. Now Action Talk, 오케이?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Now action time. 오케이? 이게 나토입니다. 그것으로 지금 제가 마침 우리 또 김홍수 교수님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국회에 형사 피고인으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출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이 연임 제한은 제가 생각도 못했던 것이었는데 형사 피고인으로서 출마를 한 공천한 그 정당 본인이 나온 사람 다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입법을 통해서 만약에 적어도 형사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 사람들은 그동안에 받던 세비를 거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한 3배 정도 토해내야 됩니다. 이거는 국가의 그 선거제도를 우롱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 아직 뭐 국회의원 등원도 안 하신 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유 의원이 앞장서서 그러한 형사 피고인의 출마를 문제 삼고 또 연임 제한도 과감하게 하는 이런 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게 되는데 절대 권력 부패를 막는 것 하나가 임기제입니다. 국회의원도 당연히 임기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임기제가 있으면 사실 소신껏 국정활동할 수 있고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으로 헌법기관으로서 활동할 여지가 충분하다.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런 과감한 지금 액션의 하나로서 우리 유 의원님이 바로 그런 법안을 지금 정리를 해서 제1호 법안으로 발의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아까 순서를 이혜선 이교수 하고 제가 아니 하시죠. 이 대표 하세요. 아니 뭐 저도 자연스럽게 그 의견에 대해서 법관의 본인이 조절 준비가 당연합니다. 그 앞서서 사실 저희 단체가 며칠 전에 이제 토론을 하면서 약간 좀 비전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어떤 정치 현실이나 정치 진영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날카롭게 찝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해먹는데, 야, 요 정도 해먹으면, 해먹다 나라가 망하겠어? 요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런 선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정권에서는, 나라가 망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여기에 차이가 있다고 이제 봅니다.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지금 뭐 과거 김현희 사건 다시 조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들어오면서 보니까 유신잔재 청산 무슨 국민연대인가요? 이제 발기를 하더라고요. 새로 조직한다고. 예, 그래서 야, 이 민주당에 180석까지 몰아줬는데 지금 사실상 지금 뭐 20대 국회는 지금 사실상 오늘 내일 마지막이죠. 바로 이제 21대 만부 발표인데 첫 일성들이 지금 뭐 유신잔재 청산이니 김현희 사건이 전부 다 과거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오늘 아마 이제 중국 전임대 양회에서 지금 홍콩 보안법 관련돼서 이제 최종 결론을 할 겁니다. 근데 그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이 동부가 어마어마한 어떤 경랑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미국에서는 당연히 이제 홍콩 보안법이 통과가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홍콩에 대해서 특혜적 지위를 박탈해버리겠다. 그냥 중국의 한 도시로만 취급하겠다. 따라서 너희들한테 관세 특혜 줄 이유가 없다. 당연한 얘기죠, 사실은.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결국 또 하나가 홍콩의 이제 경제적 금융 허브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뭐 굳이 미국에서 그걸 뺏겠다고 얘기 안 해도 금융회사들이 이렇게 다 탈출합니다. 그랬을 때 이 동부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이라는 거는 뭐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이게 뭐 세계 지갑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금융이 사실은 굉장히 취약한 나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런 측면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는 엄청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문제에서 보면은 지금 올해 지금 한 40만 정도 경제활동 인구가 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10년, 15년 동안 매년 70만까지 경제활동 인구가 매년 줄게 됩니다.
당연히 세수가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이 한 해 동안, 물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다만, 그 한 해 동안, 올해 한 해 동안 지금 국가 부채가 지금 얼마 증가하고 있습니까? 38%에서 46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1년 만에 7%, 8%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미통당을 포함해서 민주당 외에 나머지, 민주당 안에서도 뭐 정신 있는 의원들은 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제 현실로 봐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민주당에 대해서 뭘 기대하면서 하기에는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 급박하고 위기 상황입니다. 여기 대해서 의원들이 절박함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위기식도 가져야 될 것 같고. 따라서 지금 거의 뭐 180석 대 이런 구조에서 국회 활동이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것을 권합니다. 지금 뭐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얘기했듯이 야 우리가 지금 절대 다수라서 상임위원회 우리가 다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판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압박의 뭐 멘트일 수도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미통당이든 야당에 대해서 기대하는 건 야, 좀 민주당이 망쳐버리면 그 다음에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예요, 사실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리셋 코리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미통당들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자 한국의 미래가 이렇게 돼야 되고 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하겠다는 총선을 빨리 만들어라. 이 난파선에서는 그런 희망이 없으면은 이제부터 중정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폭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미 저도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민주당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다 갑자기 저희가 그들의 등을 돌리고서 너희가 차기 정권 잡아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미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희 단체가 생긴 거고 여기에 공감하는 진보 진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합류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종인 뭐 그 양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런 절박한 위기 앞에서 진보 보수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이 한국호를 어떻게 우리가 지켜낼 것인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될 문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거 국회에서 국회의원 활동, 그거는 평상시의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상시인데 그렇다면 의원 활동도 전혀 달라져야 된다, 이제. 그건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표님 열정적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미통당이 대한정당으로서 빨리 자리 잡아 달라. 저희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고 사실은 제가 많은 분들에게 주문을 받습니다. 사실 20대 국회에서 마지막에 그 심재철 원내대표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비대위로 가게 된 그 자체도 결국 한 달이 지나서 도돌이표가 돼서 김종인 비대위로 오게 된 과정 정말로 바깥에서 보면 다들 도대체 저걸 어떡할까라는 정도의 그 시각으로 저게 나만 할 수 있을까라는 뭐 시각, 그 과정을 보면 그런 그 시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근데 다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그 내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어떤 이 상황에 대해서 100% 최선이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저 또한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이와 같은 방향을 선택했고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대한정당으로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 어떤 당의 재건을 위해서 어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 형사 피고인으로서 출마 제한. 이거는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저희 당에서도 상당한 부분, 여러분, 이번에 당선된 분들 중에 형사 피고인으로 기소가 된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이게 패스트 트랙 법안이 통과되는 걸 막기 위해서 국회에서 하시다가, 기소가 되셨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형사 피고인은 무조건 세비를 반납해라.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분들이 어떤 법률에 우리가 말했던 위헌적 법률의 입법을 막기 위한 행동 자체가 이제 갑자기 폄훼가 되면서 형사 피고인으로 전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 논의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이건 뭐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마 뭐 윤미향 후보나 뭐 어떤 또는 황운하 또는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뭐 최강욱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나 항상 그 모든 다른 사안을 검토할 사안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 말씀드립니다. 뭐 국회의원의 선수 제한 이거 뭐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 저희가 경청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국회의원으로서 주어진 입법기관의 그러니까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그 비난의 말씀으로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또 고민들 하고 있고 다들 앞으로 어떻게 이 거열을 상대로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실은 당선자가 되기도 전에 당선자가 아니죠. 당선자가 되고 등원하기 한 달쯤 된다고 하는 데가 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리매김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상황에서 4년을 뭐 내가 재선을 생각하고 3선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서는 제가 이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주어진 사명이 공수처의 위헌성을 정확히 밝히고 그 공수처를 폐지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이호선 교수님의 어떤 제안을 바로 받아들이고 바로 제 이름으로 다시 공수처 위헌 소송을 제기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신청하는 그걸 바로 소송 당사자로서 제가 참여를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저희 초선 국회의원이 여러분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일단 그런 분들과 협력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저희 내부에서도 역량을 갖추는 시민단체에서 던져주면 그것조차 소화를 못해서 여론에 제대로 말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제대로 인식을 공유하고 철학을 공유하는 국회의원들이 또 그 보좌진들이 서로 간에 공유해서 그것이 이슈화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갖춘 모습으로 또 보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 앉으니까 질책만 받다 떠나는 것 같습니다. 이상기 의원님. 아까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 기울어지면 운동장은 거기에 다시 세우려면 참 힘들어요. 운동장 딴 데 여러 개 제대로 세우면 됩니다. 주유소 습격 사건 보니까 가재가 거기 나온 것 같던데 거기 마지막 장면에 저거 나오지 않습니까? 라이터 키잖아요. 같이 죽자는 거. 목숨 걸거든요. 목숨 걸어야지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정치인들은 누굴 위해서 그러냐? 정치인뿐 아니라 누구나 다 그래야 되는데 국민을 위해서 걸어야 되는데 안 걸어요. 그리고 자기만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걸려고 그러면 자기는 도망가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다행히 그래도 저는 링컨의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링컨이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을 수 있어요. 소수를. 다수를 잠시 속을 수 있어요. 근데 다수를 영원히 못 속여요. 지금 드러나는 일들이 바로 그거예요. 절대 저는 다윗하고 골리앗 싸움, 이건 역사적인, 성경에 나오지만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팩트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싸웁니까? 방식을 달리해야 돼요. 장소를 달리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고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목숨 거는 게 정권 연장이나 아니면 그 다음번 빠지가 아니고 국민들 위해서, 그러면 그 권력을 주죠. 그 권력을 제대로 쓰면 그게 국민들의 그 권력을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죠. 근데 그런 면에서 참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참 너무 거리가 멀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어느 신문 기사에다 보고 댓글을 보니까 윤미향 게이트란 말을 쓰더라고요. 사실 그런 거는 우리 기자들이 네이밍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기자들이 사실은 못하는 사이에 일반 시민들은, 독자들은 그걸 하고 있어요. 윤미향 게이트. 맞아, 게이트예요. 조국도 게이트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 자리를 안 지켜서 그래요. 아까 여러분 얘기하셨는데 판사가 어느 매체에 칼럼을 쓰고 있어요. 판사는 판결문 제대로 써야 돼요. 제대로 읽어야 되고. 근데 저걸 쓰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럼 기자가 재판부에 가서 우리가 재판하겠다 그러면 재판부에서 받아지겠습니까? 안 된, 배신문은 가능하겠지만. 근데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이거 자기 자리를 안 지켜서 그렇거든요. 그게 개혁의 완성은 그런 거지. 누굴 징치하거나 아니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를 갖다가 제대로 가게 그 준비를 하는 게 개혁의 완성인데 우리는 저런 게 없어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나토가 no action to 콜리가 아니로 new action을 해야 돼요. new action. 그리고 totally organizing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면 그게 정권 교체가 제가 요즘 보니까 적어도 10년에 한 번씩은 바뀌어야 되겠더라고요. 5년에 한 번 바뀌면 더 좋고. 근데 이렇게 돼서 국민들이 정말 이 새우들이 휘저는 바람에 이 고래들 국민들이 정말 괴로워요. 정말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사무실에서 두 가지 신문을 봅니다. 이 신문하고 이 신문을 봅니다. 두 개를 봐요. 저는 이 신문에서 기자 생활해서 많이 고마운 점이 있는데, 왜 조선일보 같이 보냐면, 전에는 신문에서 보도하면 애들이 내기하다가 그 신문에 났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문에 났어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두 가지 같이 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팩트조차 다르게 하기 때문에. 의견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특히 신문은 진짜 전 국민들이 신문 아침에 단 30분이라도 신문을 봤으면 좋겠어요. 신문을 보면서 신문에 대해서 얻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또 멘트를 하면, 여기 쓰는 기자들이 정말, 저희 기자들이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잘못 쓰거나 미처 모르는 거를 딴 데서 먼저 쓰면 얼굴이 쪽팔리거든요. 근데 기자들을 격려해 주시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기자를 갖다 기레기라 그러면 절대 우리 사회는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침에 기사 잘 쓴 친구들 보면은 카톡으로 문자 보내주거든요. 잘 봤다. 근데 그게 후배들한테 격려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내부자고 구계자들이 해주시면 훨씬 더 후배들 기자들이 더 열심히 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 해야 하는 말이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시간 20분이 하신 말씀은 10초, 30초. 아까 우리 사전투표제에 의해서 지금 6대4 같으면은 5일의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의 주권단이 사실은 양분이 됩니다. 국가의 재성, 민주공화국의 재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헌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전자개표기, 인간이 인간을 스스로 견제하는, 말은 평상 시민들이 자기의 주권, 자기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되고 엄밀한 방식이 합헌이지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한다는 미명하에서 만약에 부정을 타거나 조작의 가능성이 설사 안 일어났다 하더라도 존재한다라고 하면 민주공화국을 규제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명백히 위헌이고 제도 개선을 해주시고 공수처를 없애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두 가지입니다.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 때문에 이놈이 좀 빨라서 경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존재의 근거를 그런 방식으로 사기에 혹은 불확실에 내버려 두면 대한민국은 정말 두 개의 공화국으로 쪼개집니다. 이상입니다. 긴급 제안 하나 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들 주로 이제 헌법 기관의 문제점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전반적인 우리 국가 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 들어보니까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중계해 주신 언론에서도 한 번 더 같이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마무리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자 하는데, 아까 정치인들, 특히 자유우파 정치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정치 일선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학력 유무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이른바 지식인 지성인들 모두의 공통의 과제 아닌가, 잘못 아닌가. 말씀대로 정말 말만 하거나 아니면 생각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 못한 우리 모두를 스스로 돌아보고 자책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방향을 생각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금 오늘 나와주신 우리 유상범 국회의원님, 이호선 교수님, 조성환 교수님, 그리고 이대순 변호사님, 이상기 발행위원님, 그리고 김봉수 교수님과 같은 이런 정말 살아있는 지식인, 살아있는 지성인, 그리고 행동하는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완전히 희망의 끈을 놓을 정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말이에요. 여기 계시는 6분과 그 다음에 미래 대한 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투사들, 또 우리 언론인 중에 이상기 발행인님과 뜻을 같이 하는 분들, 그리고 우리 정경호 교수 여러분 생각해보면 누구보다도 좋은 배경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실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조금만 마음을 바꿔가지고 전 정권 지금 힘 좀 쓰는 사람들한테 한마디만 살짝 도움되는 말 하면 참 출세하기 좋은 여건을 갖춘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 진실, 정의를 지켜야 되겠다. 우리 5천년 대한민국의 전통을 지켜나가야 되겠다. 현대 한국에서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의 국채와 정체를 지켜야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바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지금 나서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대단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한테 그런 질문들 합니다. 지금 이러한 활동을 전쟁 내지는 싸움이라고 인식해요. 지금의 권력 세력과 구체적으로 주사파라든가 정교조라든가 우리법연구회라든가 이들과의 논쟁, 그리고 좀 심하게 말하면 전쟁에서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싸움은 승산을 놓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루어지는 것은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채를 수호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신념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먼 훗날에 우리 후손들이 당대에 오늘날의 지식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사상적인 이념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던가를 꼭 남기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고 절대 절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이상기 발행님께서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에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뭐 미래 대한 행동에서 그랬겠지만 또 이상범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자유민주를 수호하는 정치인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저희 정교모 2,000명 이상의 교수들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죽을 각오로 결사적으로 애국 투쟁을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장시간 발표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인데 애청해 주신 민주시민, 애국시민,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